거짓 우상의 치명적인 매력.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나치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세계에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종 및 젠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주의 등의 각종 주의들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일신교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입증되기보다는 선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공리와 근본적인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은 힘을 잃고 거짓된 환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처음에는 단순하다가 진짜 유용한 이론들을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기괴할 정도로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그 유용한 이론들을 대체합니다. 이데올로기 이론가는 처음에 몇몇 추상 개념을 선택하는데 이 개념들은 해상도가 낮아 세계를 크고 무차별적인 덩어리들로 표현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경제, 국가, 환경, 가부장제, 민중, 부자, 빈민, 지배자, 피지배자 등이 그렇습니다. 단일한 용어로 묶어 부르면 실제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암암리에 극도로 단순화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누가 생각해도 명백한 원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의 부재, 가족의 붕괴, 범죄가 들끓는 동네, 알코올 의존증, 약물 중독, 범죄, 부패한 권력의 정치, 경제적 착취, 정신질환, 인생 계획의 부재 또는 그 필요성이나 가능성에 대한 무지, 양심의 결핍, 불운한 지리적 이치, 경제적 변화와 그로 인한 특정 직업군의 소멸, 부익부 빈익빈의 경약, 창의성과 창업정신의 부족, 용기의 결여, 가난을 낳는 원인들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으며 각각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또한 각각의 원인을 유발하는 악당이 있다 해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때는 개별 원인들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에 잠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행하고서 그 효과를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골치 아프기 때문입니다. 보통 용기와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문제를 단순하게 축소하고 그 문제를 야기하는 악인을 등장시켜 공격하는 것은 훨씬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그래도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창시자는 세계를 크고 무차별적인 조각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그럴듯한 악당을 내세운 뒤 이를 설명해주는 원리나 작용력 및 가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런 뒤에는 그 몇 가지를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중요한 변수들은 무시합니다. 이를 위해 동기 체계나 대규모 사회 연구 또는 가설들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 붕괴, 파괴심을 일으키는 암묵적 원인들과 설명 원리들을 뽑아낸 뒤에 그에 대한 모든 의심과 토론을 금기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의 효과를 사후 분석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모든 현상은 이 새로운 전체주의 이론의 부차적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파가 출현해 이 알고리즘적 한원을 선전하면 이데올로기는 학계와 일상 모두에서 지배력을 얻게 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악마화됩니다.
그런 활동, 그런 게임의 기대에 타락한 지식인과 무능력한 지식인들이 모두 번성합니다. 이 게임에 가장 먼저 뛰어든 자들은 참가자 중 가장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임의로 선택한 원리를 가지고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동기에 관해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이런 작업은 간혹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논의하거나 고려하는 게 금기시 되었던 동기가 알고 보니 인간의 행동과 지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혀지기도 합니다. 추종자들은 그 이야기에 매료되고 지배적일 수 있는 새로운 이해 구조에 합류하길 바라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추종자들은 스승들보다 덜 영리한 탓에 기여한다나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무엇무엇의 원인이다 라는 말로 미묘하게 바꾸고 맙니다. 추종자들의 출현에 흡족해진 창시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도 한 방향으로 몰아넣습니다. 추종자들이 저항하기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숭배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론화 작업은 영리하지만 게으른 사람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냉소와 교만은 유용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새로운 지휘자들은 그런 이데올로기 게임에 능통해지기 위해서 경쟁 이론이나 다른 반목론, 심지어 사실 자체를 비판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이론에 불가이한 어휘가 딸려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비판자들이 그 뜻을 해독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갈수록 그 이론을 추종하는 활동만 허락되며 공무원은 은밀하게 강제됩니다. 그 이론을 비판하거나 혼자 나대지 마라. 그러면 비호감이 된다. 금기시되는 견해를 드러내면 나쁜 성적 또는 나쁜 평가를 받을 테니 자제하라. 이런 식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동기를 성, 즉 리비도로 환원시키려 했습니다. 글을 잘 쓰고 총명하고 언어에 능한 사람은 누구나 그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다. 성은 다른 단어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될 수도 느슨하게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든 성은 생명의 복잡한 작동 원리를 풀어주는 열쇠로서 아주 중요한 생물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분야에서 성이 끼치는 영향을 진짜로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낸 뒤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다른 요인들을 덜 중요하게 취급함으로써 하나의 설명 원리를 거기에 부여된 필요에 맞게 무한히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급에 기초한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역사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영원한 전쟁터로 설명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알고리즘에 통과시키면 어떤 것이든 척척 설명이 됩니다. 부자가 부유한 것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은 부자에게 착취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적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비생산적이며 근본적으로 사회가 불공정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이트의 경우처럼 마르크스의 주장에도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계급은 사회적 이해 구조의 중요한 요소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안녕이나 결핍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제 체제에나 적용되는 것 같은 지긋지긋한 파레토 분포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소수에 속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계급 안정성과 상관없이 꽤 심하게 변동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항상 소수, 그것도 극소수라는 사실은 우라리만치 불변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한 것들은 모두 파국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수치를 모르고 마치 중요한 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듯 그 사상에 새로운 옷을 입혀 계속 수명을 연장시키려 합니다.
마르크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 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사상가들은 마르크주의에서 경제를 권력으로 대체하고 권력이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 숨어 동기를 부여한다는 단 하나의 힘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그 대조적으로 능력이 뒷받침된 권위, 호혜적인 태도 및 행동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데올로기적 환호는 사회 및 지식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지적 차원의 근본주의자로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들의 독성과 사회공학에 대한 도덕적 주장은 근본주의 못지않게 풀이 있고 위험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할지 모릅니다.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사려 깊다고 옹호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히려 근본주의자들이 훨씬 정직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한 임의적 믿음에 헌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초월자와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우주의 중심인 신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 유대인, 이슬람, 강경파, 그리스도교 근본주의자는 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결국 신이 불가사의한 존재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인정을 통해 그들의 주장은 도덕적 올바름과 진정성을 획득합니다. 반면에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거나 정복할 수 없는 건 없다고 믿습니다. 이데올로기 이론은 모든 과거, 모든 현재, 모든 미래를 설명한다고들 합니다.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완벽한 진리가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전체주의적인 주장은 없으며 과도한 자신감이 최악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도 없을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기성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론으로 일신교를 만드는 지식인들을 조심하라.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려 드는 것을 경계하라. 물론 권력도 경제처럼 역사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질투, 사랑, 굶주림, 성, 협력, 계시, 분노, 혐오, 슬픔, 불안, 종교, 자비, 질병, 기술, 격의, 의원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중 어느 것도 다른 것으로 완벽하게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적 환호는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단순성, 용이함, 그리고 그 진리에 통달했다는 환상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악당이나 악당무리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 자신도 이데올로기를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분노는 어느 때 일어날까요? 개인적인 실패나 낮은 지위를 사회구조 탓으로 돌릴 때, 특히 그 구조 안에서 성공과 높은 지위를 거머쥔 사람들을 탓할 때 붕괴들 합니다. 그들은 먼저 그 사회구조가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착취와 부패의 우전에 부당한 수혜를 누리면서 불공평한 사회구조를 옹호하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이 인과의 사슬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성공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공격은 시기와 탐욕의 부끄러운 증거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도덕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흐름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이 지지하는 피해자는 항상 선량하고 가해자는 항상 악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세계가 죄 없는 희생과 사악한 가해로 가득하다는 저 해상도의 일괄적 진술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단도 죄가 있다고 미리 가정해서는 안 되고 그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고소인이 악한 의도를 지녔다는 징표이며 사회적 재앙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실질적인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서 스스로를 억압자의 메네시스, 복수 여신, 메네시스이자 피억압자의 수호자로 임명들 합니다. 그런 트로피가 손짓하는데 누가 개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려 하겠습니까? 분노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건 쓰디쓴 오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내면의 적이 아니라 외부 적을 확인했을 때 그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부이고 가난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부자 때문이라고 인식되면 부자가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적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과 어떤 면에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가 권력이면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어떻게 획득했든 간에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원흉이 됩니다. 문제가 남성성이면 모든 남성이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세계를 외부 악마와 내부 성인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은 독선적인 증오를 정당화하고 이데올로기 체제 그 자체에 도덕성을 부여합니다.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덫이 있겠습니까? 일단 악의 온천이 확인되면 그걸 뿌리 뽑는 것이 정의로운 자의 의무가 됩니다. 이는 피해망상과 피해를 동시에 끌어들입니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선한 세계는 다른 말로 당신을 파괴하겠다고 덤비는 적들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세계가 잘못된 이유를 찾는 것이 도덕적으로 훨씬 타당합니다. 불을 예면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응당하는 일입니다. 일단 나무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면 무엇이 무엇이고 누가 누구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당신 안에 있는 대속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의 크고 명백한 결함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지는 것,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메시아의 길 영웅의 삶과 겹칩니다. 이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 또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기우 소설가가 지어낸 인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물이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만 나뉘게 됩니다. 정반대로 훌륭한 작가는 각 인물의 내면을 빛과 어둠의 영원한 결투장으로 묘사합니다. 당신 편은 무조건 선하다고 가정하고 사방에 있는 적을 쫓기보다는 당신 안에 그 적이 있으며 당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세계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편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적절하고 사회적으로 훨씬 덜 위험합니다. 가부장제와 싸운다, 억압을 줄인다, 평등을 장려한다, 자본주의를 변화시킨다, 환경을 지킨다, 경쟁을 제거한다, 정부를 줄인다 따위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조직을 회사처럼 운영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해상도가 너무 낮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본 풍자가 떠오릅니다. 플루트를 연주하는 방법, 한쪽 끝을 불고 손가락으로 움직여 구멍을 막아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효과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현실은 대규모 정교한 가정들과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에 포괄적이고 단일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20세기에 유행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은 순진하고 자기도취적이며 그것이 조장하는 운동들은 붕괴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거짓된 성취감을 줍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신봉하는 공리들은 개종을 주도하는 자들이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죽었고 이데올로기도 죽었습니다. 20세기 피비린내 나는 과잉에 스스로 질식했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보내고 더 작고 정확하게 정의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의할 때는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개념화하고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 결과를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가족을 보살펴야 합니다.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 해냈을 때 더 큰 문제를 찾아 도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성공한다면 다 야심찬 계획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한 출발점으로서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길 저는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부족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행운의 바람이 불어와 마침내 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